자, 그래서 우리가 KDD 프로세스를 다시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KDD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에서 지식을 탐사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은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그 그림을 제가 한번 다시 그렸는데, 옛날 거랑 다르게. 그래서 원본 데이터, DW나 원본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선택하고 타겟팅을 해서 그것들을 내 목표, 내가 어떤 것들을 찾고 싶은 목표를 찾은 다음, 이걸 먼저 타겟팅을 하셔야 돼요. 먼저. 그냥 무르르듯이 하는 게 아니라 KDD 프로세스란 내가 어떤 큰 데이터 분야에서 어떤 종류의 지식을 내가 찾고 싶어. 이게 결정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 어떤 종류를 위한 데이터를 타겟팅을 하죠. 네, 타겟팅을 하고 그게 이 어떤 것들을 찾는, 요 별을 찾는 쪽으로 편하게 데이터 가공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는 게 요 데이터 마이닝인데 얘는 요 놈을 찾아내겠다는 거죠. 요 별표를. 예, 우리가 그러니까 의도를 갖고 KDD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 프로젝트도 제일 중요한 거는 요 별입니다. 별. 아, 내가 요거를 내가 찾고 싶어. 이런 게 없었어. 이런 게 뭔가 이 데이터셋을 연관하면 있는 것 같아. 이 별을 먼저 생각을 하고 타겟팅을 하고 이 별에 가까워지기 위한 가공을 하고 별로 가는 로켓을 쏴서 별을 찾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KDD 프로세스고 그 과정 속에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요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KDD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래서 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요걸 어떻게 접근하느냐. 되게 애매모호한 그냥 프레임만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각자의 레시피. 우리가 지금 뭐죠? 셰프라면 자기가 만드는 음식이 별이라면 그 음식에 형용사가 있는 거죠. 뭐 젊은 층이 좋아하는 음식, 뭐 이런 거. 그럼 그거를 위한 레시피들을 내가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KDD 프로세스는 일단 먼저 분석 목적을 정하고 그거에 대한 기획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요 별이에요, 별. 내 분석 목적이 뭐야? 그죠? 그리고 그 과정이 결정이 나면, 아, 내가 요거를 요번에 할 거야. 그러니까 조각가가 조각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돌 갖다 놓고, 내가 요번에는 이 돌 가지고 어떤 조각상을 만들 거야. 어떤 느낌의 조각상을 만들 거야.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이제 우리가 조각가나 뭐 음식 만드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요거를 명확히 잡아야 된다, 별을. 그게 구체적이지 않아도 어느 정도 명확히 잡아야 되고 그거를 구체화하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KDD 프로세스 설계는 이제 그 목적과 내가 기획한 바에 따라 내가 그거를 어디에 맞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가 뭐야, 이걸 선택하게 되고 그거를 위한 전처리 상황을 설계하게 되고 그런 전처리 상황이 돌아갈 수 있는 함수를 선택하고 그 함수 중에서 아, 내가 군집을 할 거야. 이게 군집이 필요한 것 같아. 그럼 군집에서 어떤 알고리즘, 아, 내가 그거를 그리드 기반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밀도 기반으로 할 거냐, 뭐 파티셔닝 방법 할 거냐, 뭐 계층 여러 가지 함수가 있잖아요. 그 알고리즘들이. 그럼 그거를 선택하게 되고 그 알고리즘 선택이 되면 거기서 내가 필요한 인계값을 선택하게 되고 뭐 빈발 패턴에다 최소 지지도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버튼 누르면 알고리즘이 시행이 되고 결과가 나오는 그런 단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과정에서 중요한 게 요겁니다. 스토리텔링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 목적과 기획을 선택을 하고 나는 스토리텔링 끝났어. 예, 그건 되게 높은 레벨이에요. 상위 레벨의 스토리텔링입니다. 그거는 데이터 분석 안에도 나와요. 근데 그게 대부분 오차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세계는 개인하고 상세와 분야별로 다 정해져 있고 그래서 내가 그냥 머릿속에 생각한 게 안 맞아요. 그리고 최적화를 해야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획이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내가 어떤 큰 틀의 어떤 프레임워크를 잡아놓고 그 과정, 데이터를 사용하는 과정 속에서 내 놀라운 것들이 찾아져. 그럼 그게 나의 스토리가 되는 거고, 또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분석을 진행을 했어. 그게 또 나의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나만의 레시피를 여기다 넣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만의 스토리텔링을 넣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셋 하나 분석했다고 완벽하게 할 수 있냐? 아니에요. 그 데이터가 여러분들한테 주는 다양한 각도의 결과들을 여러분들 한꺼번에 못 합니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본 영역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잘만 만들어 놔도 감동 있는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봅시다. 여기 아까 요게 수업 시간에 배운 거예요. 도메인 2의 EDA라고 그래서 데이터 탐험. 여러분들이 데이터 영역에 각 속성별로 통계 다 돌려야 되고요. 빈도 뭐 이런 거 다 보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냥 여러분들 생각하고 다른 분포를 갖고 있거나 범위를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요때 이제 스토리가 또 나올 거고, 그거 위에서 데이터 전처리, 그 데이터들의 크린징이나 뭐 이런 우리가 배웠죠. 데이터 마이닝 시간에 요거뿐 아니라 뭔가 데이터를 변형하는 거예요. 왜? 내가 보고 싶은 부분을 보기 위해서 데이터를 자꾸 좌표측으로 바꾸는 거다. 변형시키고. 요게 되게 중요한,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영역입니다. 전처리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70에서 90 정도의 노력을 들인다가, 이게 네이버도 들지만 데이터 변환하는 시간도 들리지만 거기서 내가 어떻게 변환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시간적으로 많이 하게 되고요. 걔는 분명히 요 데이터 마이닝 함수 얘네들에 디펜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결국은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내가 목적과 기획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할 거냐를 선택을 하고, 데이터를 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떤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을 적용해야겠다를, 이게 1번, 2번 그게 선택이 된 다음에 전처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임계값 선점할 때 이게 4번인데 그죠? 그러니까 요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 선택은 이제 다 2번이고요. 4번은 EDA 한 결과 요걸 가지고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우리가 작업 순서지만 우리가 앞뒤로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마이닝 알고리즘을 고정한 상황에서 데이터 선택하고 전처리하고 파라미터 인계치하고, 그러니까 이걸 워터폴 모델로 가시면 안 되고, 나선형 모델로 가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게 데이터 마이닝 방법이다. 그래서 수행 평가. 자, 그래서 하나하나를 다시 봅시다. 그 원본 데이터에서 원본 DW 저기 좀 크게 그렸는데, 데이터를 선택한다는 뜻은 우리가 내가 이 산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돼. 이 영역에 대해서 분석하고 싶어. 또는 이 분야에 대해서, 또는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큰 틀에 어떤 땅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광산이라고 생각하면 광산을 팔 위치를 선정하게 되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질 검사하고 그 안에 금맥이 얼마나 있는지 일단 뭐 여러 가지 센서를 가지고 찾잖아요. 석유 탐사 과정도 똑같고요. 그런 거를 상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원본 데이터 DW는 광활한 바다예요. 바다 위에서 내가 어디에 석유가 있을까를 찾아보고, 그 뭐 7광구, 5광구 뭐 이런 것처럼 어느 정도 큰 영역이 되면 그 영역을 타겟팅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겟팅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광산에서 내가 요 땅을 타봐야 되겠다. 금이 여기 있을 것 같아. 왜? 여러 가지 밖에 나온 지표나 이런 거를 내가 보니까, 심틈을 보니까 여기 금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타겟팅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누가 하게 되냐? 누가 하게 될까요? 데이터 분석가한테 요청하는 사람이 여기서 한번 뭔가 금을 찾아주세요. 우리나라에 석유가 날까요? 안 날까요? 이게 지금 그거죠. 그럼 그 의뢰를 받고, 이제 지질 검사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여러분들한테 요청한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할 수도 있어요. 분석가가. 그러니까 어쨌거나 아직은 데이터 분석이 되게 표피적인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요 영역이 금맥이 있을 것 같아 라고 선정이 되면 거기에 관련된 데이터를 컬렉션 합니다. 셀렉트 하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큰 광활한 산에서 지질검사에서 몇 군데를 찾아서 셀렉션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뽑을 때 발자취 데이터를 뽑으라예요.
이게 지금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셀렉션을 하는데 90년대의 정형 데이터 기반의 DW를 사용하지 마시고, 그건 명사입니다. 그걸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만 사용하지 말고 이렇게 레코드가 어떤 한 액션이 되는, 그게 이제 발자취 데이터예요. 이런 것들이 옆에 있어야 여기 금맥이 흐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와 같은 데이터들을 셀렉션하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과정은 전처리 해야겠죠. 전처리. 이게 이제 내가 셀렉트한 데이터들을 전처리하는, 그래서 이게 tx라고 쓴 게 전처리 함수가 되게 많아요.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똑같은 속성을 여러 가지를 변형할 수도 있고, 속성 그룹을 변형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요 땅을 파가는 과정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처리할 때 위에서부터 할 수도 있고, 큰 틀로, 아직은 금이 나오는 데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 큰 광맥, 거기까지 가는 거지. 금맥까지. 그래서 통로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내가 어디에 동굴을 파느냐가 금맥에 다가간다, 안 나가간다 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어떤 동굴을 파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감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내가 이 영역에서 금맥이 있을 것 같아, 이거를 찾아내는 그 어떤 그 통찰력, 그죠? 아웃사이트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이렇게 뒤져보니까 여기가 있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석유는 어떤 지질파나 이런 걸로 찾잖아요. 근데 데이터 속에서의 지식은 그거랑 다르니까 이제 응용 도메인. 그래서 뉴스 많이 보시라는 거야. 또는 연관성을 많이 보시라는 거고. 자, 그래서 전처리를 하게 되면 굴이 찾아져요. 그래서 전처리 사항 설계한 게 끝나고요. 그럼 이때 전처리할 때 어떤 거를 중심으로 봐야 되느냐? 이게 뭐예요? 사칙 연산입니다. 사칙 연산. 이거 잘 하셔야 돼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데이터에 대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내가 했냐, 안 했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전처리를 잘 했냐, 안 했냐. 또는 그걸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뭐냐면 전처리 단계에서 정규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정규화를 내가 안 했어요. 물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규화를 안 하면 속성과 속성 간의 비대칭성 또는 이 안 맞는 부분을 그대로 그냥 마이닝 알고리즘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를 찾을 수도 있지만, 정규화를 통해서 속성과 속성의 의미를 동등하게 만들어서 분석하는 거, 그런 것도 되게 뭔가 찾을 때 중요한 필요 조건입니다. 사실은 내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정규화는 꼭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규화를 대부분 했는데도 못 찾았어. 그러면 어떤 특정 속성을 다른 방식으로 웨이트를 주거나 이런 게 맞는 거지. 그냥 원본 데이터를 그냥 쓰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정규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꼭 보셔라. 뭐 그거를 말씀드리고, 정규화하는 방법은 되게 많죠. 이거 그냥 찾아보세요. 지난번 강의도 했고, 그 다음에 데이터 클린징 되게 중요합니다. 왜? 에러가 많으면 가베지 인 가베지 아웃이에요. 그래서 두플리켓이라고 제거하는 게 실제로 일어난 거면 실제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가짜로 들어온 거다, 그럼 그건 제거해야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아웃라이어를 뺄 거냐 말 거냐, 그것도 마찬가지 의사결정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근데 좋은 게 이거예요. 데이터 종교라고 부르는 이유가, 내가 이거를 에러인 줄 알고 제거했는데 아닐 수도 있죠. 그게 에러냐 아니냐, 또는 에러 제거 효과가 좋았냐 나빴냐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요. 어떻게? 누가 가르쳐줘요? 정규화를 한 게 좋았다 나빴다. 정규화 방법이 맥스민이 좋았다, G스코어가 좋았다, 이걸 어떻게 판단하죠? 데이터 종교라는 게 다르게 나온 단어가 아니에요. 데이터 종교가 뭐예요? 유발 하라리의 데이터 종교는 데이터를 믿는다예요. 여러분들은 데이터를 믿으셔야 돼요. 왜? 데이터 분석하니까. 안 그러면 데이터 분석할 필요가 없죠. 교수님이 이거 맞는 거야 그러고 시킨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분석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로 AP 테스트라는 말이 있죠. 적용한 거와 안 한 거를 비교해 보면 돼요. 근데 그게 케이스가 되게 많은 거죠. 왜?
전처리하는 상황도 많고 그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으니 되게 모호한 영역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관리해서 내가 준 어떤 이펙트를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그게 셰프 또는 미켈란젤로 같은 조각가가 되느냐 못 되느냐의 관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그거를 판단해서 각각의 어떤 근데 그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다 해보면 되겠죠. 다 넣고 빼고 모든 조합을. 근데 그게 되게 비싸잖아요. 엄청난 컴플렉시티가 필요한 건데, 예, 그래서 요새 자꾸 양자 컴퓨터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스스로 현명해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 컴퓨팅 파워를 무한대로 늘려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돌리면 정답은 찾아집니다. 최적의 결과가. 지금 인류는 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 인공지능 지금 되게 난리지만, 예, 컴퓨팅 파워 더 세지잖아요. 인공지능 필요 없어요. 예, 제가 볼 땐 DB 가지고 다 하면 됩니다. 모든 걸 다. 그게 인공지능일지 모르지만. 자, 하여튼 근데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전처리를 한 효과, 그 다음에 함수를 적용한 효과를, 뭐 예를 들면 이거예요. 군집을 적용할 거냐, 클래시피케이션을 적용할 거냐, 내가 레이블이 된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해보면 돼요. 어떤 게 결과가 잘 나오나. 그죠? 그래서 결과는 여러분들 손에 있다. 근데 단 뭐예요? 귀결점은 시간이 많이 든다예요. 비용과. 근데 저는 2012년 요새 빅데이터에서는 샘플링 하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샘플링이 완벽하게 될 수 없고요. 네, 여러 가지 샘플링이 전처리 있죠. 근데 이건 트레이드 오프예요. 샘플링을 안 하면 레코딩 커질 거고 많아질 거고, DB는 그런 빅데이터 시스템 하둡이나 뭐 이런 걸 써야 되고 비용은 엄청 들고, 그렇다고 결과가 잘 나오냐? 그건 아직 담보가 안 돼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 이거를 완전히 없애라는 건 아니지만, 옛날 90년대나 통계학에서 얘기하듯이 샘플링을 너무 많이 쓰지 마라. 그냥 전처리 단계에서 샘플링 해보고 빨리 한번 돌려보는 EDA 쪽에서의 샘플링은 되게 유효하다. 그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한다고 해서 한 번만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전체로 다 쓰지 마라. 그리고 최종적으로 좋은 KDD 프로세서가 나오면 그때는 샘플링 하지 말고 원본에 돌려라. 그러니까 여러 단계로 여러분들 결과에 여러분들의 미래가 담보가 되는 겁니다. 그죠? 쥐 잡는 고양이가 되셔야지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과가 쥐를 잡았냐? 거기에는 샘플링을 넣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아니라, 그래서 이게 뭐냐? 미싱 밸류들을 여러분들이 찾겠다고 추적해요. 인퍼런싱을 통해서. 대부분의 머신러닝 책들은 그거 하라고 그럽니다. 챕터 하나는 최소한 미싱 밸류 찾는데 할애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라면, 빅데이터가 아니면 분석하지 마세요. 저는 요새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주어진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아니야.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그럼 하지 마세요. 네. 충분한 데 되게 많고요. 예, 거기 검증도 안 돼요. 분석하고 난 다음에 검증도 못해. 그만큼 데이터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데는.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는 모든 영역이 데이터를 못 만들어내니까 그 조그만 데이터에서 미싱 밸류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점점 약해진다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하다, 이 부분은 약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사 결정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전처리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고요. 자, 그럼 전처리에서 우리 사칙연산은 뭐예요? 더하기. 되게 중요합니다. 파생 변수라고 그러죠, 우리가. 속성, 원본에 없는 속성, 원본 스키마에 없는 속성을 여러분들이 드라이브된 속성으로 새로 정의를 해라. 그게 제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원본으로 셀렉트한 데이터예요. 그럼 사람별로 나이, 체중, 키예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건강에 대한 걸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건강 분야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잡는 게 체질량 지수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가면 건강검진감을 이렇게 쫙 뽑아주죠. 이 체질량 지수는 별거 없어요. 체중을 키의 자승으로 나누는 값이에요. 네. 근데 체중과 키가 따로 있는 거랑 체질량 지수 하나를 더 넣는 거랑은 이게 약간 다릅니다. 의미적으로. 그래서 이런 새로운 속성을 더하라. 그죠? 더하기.
새로운 속성을 더해서 여러분들의 분석 스키마를 늘려줘라. 원래 체중 키를 버릴 수도 있고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요 요소를 더 넣어버리면 차원이 늘어나는 단점은 있지만 여러분이 못 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좀 직접적으로. 그래서 저걸 클러스터링에 넣고 뭐 이러면 2D를 1D로 줄이는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더하기를 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발표 때도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지우지? 여러분들이 새로 만든 파생 변수 드라이브드 속성이죠. 파생 변수가 뭐야를 정의하시고 그거의 효과 내가 요거를 파생 변수로 만들었는데 분석을 해봤더니 효과가 이렇게 나왔어. 그걸 검증을 하면 이게 여러분들의 스토리예요. 왜? 여러분들이 만든 거니까. 원본만 가지고는 누가 분석을 못해요. 파생 변수를 내가 얼마나 잘 만들었냐가 나만의 레시피입니다. 근데 그게 효과가 있어야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서 그 효과를 검증하고 그 효과에 대한 어떤 걸 정리하면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한 10개를 만들었어, 파생 변수를. 근데 한 2-3개가 진짜 내가 찾은 인사이트를 찾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었어. 그걸 뺀 거와 넣은 거가 차이가 있더라.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의 스토리예요. 그죠?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이와 비슷한 게 이거예요. 슈퍼마켓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나중에도 얘기하죠. 이 멀티레벨 빈발 패턴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로레벨만, 요 밑에 레벨만 빈발 패턴을 했더니 안 잡히던 게 이 멀티레벨을 했더니 잡히더라.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이게 지금 파생, 그러니까 변수죠. 어떻게 보면, 일반화된 속성값, 컨셉 하이라키에 올라가서 그랬더니 안 보이던 거, 뭐 우리가 G5 이런 그 어떤 상품명으로는 안 찾아지던 인사이트가 상품 부류로는 찾아지더라. 요게 이제 인사이트를 찾는 전철입니다. 요게 이제 더하기예요. 원본에 없던 데이터를 추가한 거죠. 예, 요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석을 했는데 이런 거 안 썼어. 예, 그럼 되게 초등학생적인 분석을 하신 거다. 그렇다고 불필요한 걸 막 만들어 놓으면 처리하는 시간만 더 걸리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해안을 경험을 통해서 얻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넣냐 안 넣냐 판단하시고요. 자, 그 다음이 더하기는 이해했죠? 파생 변수 정의해라. 그 다음에 빼기, 사칙연산에서 빼기입니다. 빼기는 뭐냐? 자, 불필요한 또는 사용하지 않는 차원을 빼라는 겁니다. 리던던트한 디멘전이나 또는 또 동일한 정보를 뽑아주는. 리던던트가 뭐예요? 생년월일. 난 생년월일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 나이가 있잖아, 나이가. 그죠? 나이와 생년월일은 같은 개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애는 빼자. 그래서 생년월일을 뺀 거예요. 이게 이제 빼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본 데이터를 잘 보시고 빼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던던트한 정보다. 그래서 뭐 PCA 같은 경우는 차원을 줄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빼기인데 이것도 잘 하셔야 돼요. 진짜 뺄 걸 뺐냐를 검증하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거를 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요런 진짜 중복이 눈에 보이잖아요. 이런 거는 분명히 빼야 되지만 PCA는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PCA는. 왜냐하면 이게 데이터 컴프레션, 디스크리타이제이션 이게 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데이터를 줄인다는 효과는 샘플링이랑 똑같은 효과입니다. 원본에 표현된 거를 뭉개거나 차원을 줄이는 거라. 줄이는 목적은 뭐예요? 거기 답이 있네. 물어보려고 했더니 스피드업입니다. 스피드업의 목적은 컴퓨팅 파워를 적게 쓰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90년대 이전 90년대의 머신러닝의 철학에 가깝다. 왜? 우리가 빅데이터 처리다 그러면 하둡 기반의 또는 스파크의 병렬 처리가 이미 담보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든 남이 하든 내가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으면 빅데이터로 넘어갈 거야를 알고 있어요. 근데 90년대에는 그걸 이제 컬스 오브 디멘셔널리티가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하나는 디멘전이 커지면 커질수록 거리가 모호해진다. 그거는 억세터블 합니다. 왜? 디멘전이 커지면
거리, 이게 뉴클리언 디스턴스의 거리가 방향성이 없어져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아이겐밸류나 뭐 이런 걸 가하면 되긴 되는데, 두 번째는 컴퓨팅 파워가 너무 많이 든다. 그거는 제가 억셉하지 못한다예요. 왜? 병렬 처리로 하면 되는데 왜 그것 때문에 데이터를 불필요하게 뭉개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PCA나 뭐 이런 애그리게이션, 데이터 컴프레션, 이산화 뭐 이런 걸 할 때 그거의 목적이 스피드업을 위한 거다 그럼 하지 마세요. 네, 그렇지만 내가 그게 단순성을 통해서 패턴을 일반화 잘 찾아낼래 그럴 땐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삼각형이에요. 잘 고민해서 해야 된다. 확연한 건 빼야 되지만 컴퓨팅 파워를 위해서는 꼭 빼야 되느냐를 고민해 보셔라 뭐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사칙 연산에서 또 중요한 게 뭔가요?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더하기 빼기 이제 곱하기 남았죠. 곱하기는 뭐예요? 결합이에요. 결합. 우리가 호라이즌 스캐닝 배웠죠? 배웠어요. 빅데이터는 뭐예요? 서로 다른 분야를 결합해서 분석하는. 지금 이게 SCM, 이쪽은 SCM이고요. 이게 CRM이에요. 그죠? 뭐 다 알아요? Supply Chain Management, 그 다음에 Client Relationship Management. 그래서 여기까지가 SCM이고요. 요게 CRM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붙어가요. 거의 실시간으로. 이게 뭐냐? 원산지에서 나온 빅데이터와 유통, 생산, 판매, 그 다음에 소비자 경험, 뭐 이것까지가 지금 다 빅데이터로 표현이 돼서 이들이 다 결합이 돼야 됩니다. 이게 미래사회의 빅데이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다시 한번 보면, 아이고야. 그러면 이 사람이 오키예요, 오키. 이제 미래사회는 개인화 마케팅입니다. 개인화. 그래서 오키가 이틀에 한번 편의점 가서 컵라면을 사 먹어. 그럼 그게 과거 5년치가 다 모여 있고요. 오키가 사 먹은 컵라면은 무슨 브랜드에 모을 거야. 그럼 그 브랜드의 원산지, 그걸 유통하는데 그거의 원산지를 다 연결해요. 그래서 이들의 가격과 생산량, 뭐 시기, 뭐 이런 걸 다 결합하면 오키의 코스트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오키가 갑자기 뭐 이사를 갔어. 그러면 이제 그걸 띄어서 가져가고 뭐 이런 게 돼야 돼. 이게 지금 미래의 마케팅이에요. 그걸 하려면 지금은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냐면 지금은 이렇게 분업적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데이터가 공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를 몰라. 서로가 서로를 몰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낭비적인 생산을 한다. 대량 생산을 위해서. 그냥 만들어 놓으면 팔 거야. 그러면서 이 낭비되는 비용이 엄청 많습니다. 그거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최적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유예요. 그래서 내가 분야와 분야를 연결하는 호라이즌 스캐닝이 돼야 된다. 이거는 데이터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데이터 선택 과정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판단하셔야 돼요. 왜? 로그성 데이터니까 적어도 날짜, 시간, 그죠? 또는 아이디 뭐 이런 걸로 결합할 수 있는데, 그러면 데이터 결합을 위해서는 공통 식별자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개인 식별자, 주민번호, 카드, 전화번호, 이메일. 근데 이거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못 줘요. 그게 이제 8월에 풀린다는데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유용한 건 공간 식별자입니다. 주소, GPS 등. 그 다음에 시간 식별자. 요 두 개는 어느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에 이런 식별자가 있냐, 서로 결합할 수 있는 식별자가 있느냐, 그거를 판단하셔야 돼요. 분으로 표현됐다. 분으로 결합. 여기는 카드 번호로 결합.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꼭 같은 키로 전체가 다 결합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결합키들이 있는지를 미리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합키가 존재한 애를 대체하셔야 돼요. 그래야 빅데이터스러운 분석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요게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자, 그래서 오늘 사칙연산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만 더 하고 갈까요? 곱하기 더 있네. 자, 그래서 요게 곱하기 얘입니다. 주민번호 같은 사람끼리 이게 균일한 단위가 중요합니다. 그죠? 두 개가. 그래서 결합한다. 하나는 분이고 하나는 시야. 그럼 안 돼요. 집계가 되니까. 그죠? 하나는 초고, 하나는 분이야. 그것도 안 돼요. 다 분으로 표시를 다 하든지,
아니면 이쪽이 분이면 초를 그냥 집게를 해서 분으로 맞추셔야 됩니다. 그게 전철이에요. 이게 지역 패턴 같은 경우도 요게 이제 계속 얘기죠. 다이퍼 사고 맥주 사는 거는 지역 패턴이다. 요게 나누기는 그래서 지역을 어떻게 잘 나눌 거냐 이건데요. 예, 지역을 이제 곱하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했고요. 나누기 갑니다. 나누기는 계속 얘기하지만 빅데이터는 지역 패턴을 찾는 거라고 그랬어요. 전역 패턴 찾는 거 아니고 집계 패턴 찾는 거 아니에요. 요거 대표적인 게 요거다. 주말에 저녁 시간대.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영역이었다 그러면 요게 지역 패턴인 거예요. 골짜기 뭐 또는 나무가 많은데 뭐 또 그다음에 이 나무가 많은 데서도 시기열적으로 그래서 요게 같은 나무지만 계절별로 차이가 어떠냐 뭐 이런 거 또는 같은 골짜기인데 계절별로 차이가 어떠냐 이게 개별 패턴, 지역 패턴, 개별 패턴입니다. 지역 패턴은 어떤 지역. 그래서 내가 분석하고 싶은 데이터에 있는 지역 패턴, 개별 패턴들을 잘 찾고요. 그런 걸 찾기 위해서 충분한 데이터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렇게 전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네, 여기까지가 나누기입니다. 다 이해된 질문 있어요? 자, 지금 제일 중요한 그 사칙 연산을 전처리 때 하셔야 되고 자기 프로젝트에 사칙 연산이 있냐 없는지를 보고서 때 찾으셔야 돼요. 그걸 익스플릿하게 얘기를 하신다는 가정으로 하시면 분석을 제대로 배우시는 거예요. 틀을. 근데 그냥 원본 데이터 때려 넣어서 그냥 알고리즘 뽑았어요. 이거는 제일 하급이에요. 하급. 사칙 연산해야 된다. 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예, 이거 기억하기 쉽죠? 여러분들 프로젝트 할 때 그거를 뭐 발표에 넣어도 돼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내가 그거 다 쓰라는 건 아니에요. 뭐 그걸 다 써야만 좋은 거다. 그건 아니고 뭐 하나씩만 써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이게 필요하겠다. 이 적재적소에 이런 게 필요하겠다. 이런 고민을 하셔야 돼. 제일 바보 같은 게 뭐냐? 그런 고민을 안 하시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까를 생각을 안 해보는 거죠. 타겟팅 했고 데이터 가공 TX라는 게 이제 데이터 가공 함수예요. 그럼 내가 데이터 가공을 뭐 여러 개를 하겠죠. 가공 함수가 내 과제에서 한 50개 했어. 그럼 T 50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중요한 거 항상 우리 80, 20 룰이라 한 10개는 진짜로 내가 그거의 효과를 보고 싶은 거. 나머지 뭐 보지 않아도 되는 거 뭐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공이 끝났으면 데이터 마이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다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데이터 마이닝 함수 fx죠. 얘는 내가 랜덤 포레스트 돌릴 거야, 디시전 트리 돌릴 거야, 뭐 빈발 항목식 뭐 이런 거죠. 어떤 함수를 돌릴 거냐인데 이거를 그냥 쭉 와서 여기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고민이 끝났어야 돼요. 이미 이 프로세스를 만들 때 나는 큰 틀에서 어떤 f를 쓸 거야. 이 문제, 이게 원본 데이터를 보고 내가 어떤 지식, 어떤 유형의 지식을 꺼낼 거야를 판단한 다음에 이 지식을 이 원본 데이터에 대해서 하려면 어떤 F가 필요할 것 같아. 후보군을 정하고 그런 F에 따라서 타겟팅, 그 다음에 얘가 중요하죠. 이 F에 따라서 F를 정하고 T를 정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T를 해놓고 F를 보는 게 아니라 왜? 빈발 패턴 마이닝 연관 규칙은 캐테고리컬 범주형 데이터밖에 못 봤습니다. 근데 원본 데이터에 수치가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 당연히 TX 안에 이산화든 히스토그램이든 뭔가 들어가야죠. 그걸 안 하고 범주 수치 속성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리그레션 이런 것들은 다 수치 아니에요. 범주 클러스터링도 대부분 수치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 군집을 해야 되는데 다 범주형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F를 범주형에 대한 클러스터링 하나 찾든지 아니면 범주를 수치로 바꿔서 여기 TX에서 그래서 클러스터링 돌리든지. 그러니까 이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다. 지금 F와 T는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다. 이걸 고민하시고 데이터 마이닝 요 프로세스를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하여튼 데이터 마이닝을 수행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때는 어떤 거냐? 자, 내가 어떤 도구로 광산을 캘 거냐, 금을 캘 거냐예요. 이거 뭐죠 이게? 갑자기 잊어버렸어. 뭐였지? 망치나 드릴이나 포크레인 이런 것들이 이게 지금 광산을
금을 캐는 광산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금을 찾는 거죠. 뭐 사금이면 채 같은 게 있겠죠. 뭐 이런 거. 그럼 어떤 함수를 내가 쓸 거다를 이미 결정을 해뒀고, 그걸 실제로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여기는 수행해서 f. 그러면 이것도 f도 아까 우리 t가 간단하게 tx지만, 네, 여기 지금 x가 빠졌네. 여기 데이터가 x니까. 그러면 T1부터 T50까지 있다면, 여긴 F1부터 뭐 F5까지 있겠죠. 한 5가지를 돌려서 어떤 게 더 좋은지, 또는 그걸 병렬로 돌리거나, 뭐, 먼저, 곡괭이로 하고 드릴로 캐거나, 그죠? 요렇게. 요거 순서가 있어요. 여기 그냥 간단한 스텝이라고 그러지만, 포크레인으로 먼저 다지고, 곡괭이로 캔 다음에 드릴로 팬다. 뭐 이런 순차적인 전략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F가 상당히 다양한 액션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 뭐 이런 거예요. 어쨌거나 이때가 이제 F를 하는 거. 곡괭이. 예, 맞아요. 자, 그래서 요때 이제 해야 될 게 요겁니다. 마이닝 함수 선택하고 알고리즘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함수와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함수와 알고리즘은 어떤 거냐? 함수는 종류고요. 내가 빈발 항목 클러스터링을 할 거야. 그럼 군집 알고리즘도 되게 많죠. DB스캔 뭐 이런 거. 그거에 알고리즘을 또 타게 됩니다. 왜? K민지는 K만 넣으면 되는데, DB스캔은 우리가 입실론하고 민 포인트를 넣어야죠. 뭐 이런 것처럼 알고리즘에 특화돼서 그 파라미터들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알고리즘, 그 특성도 달라요. 그죠? 그리드 기반 클러스터링 할 거냐, 뭐, 덴시티 기반 클러스터링 할 거냐, 이거에 따라 이게 약간씩 미묘하게 다르니까. 그래서 알고리즘을 선택한 다음에 그 알고리즘의 분석 파라미터 임계값을 설정합니다. 그죠? 임계값을 설정하고, 이제서야 이제 돌릴 수 있게 되겠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여기서 함수 선택, 알고리즘 선택, 이건 이제 거시적인 어떤 거고, 이 선택의 효과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나는 DB 스캔을 돌려봤는데, K민지를 돌려봤는데, 두 개를 그 성능을 비교하지 않고 어떤 게 좋았다를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개 다 돌려봐야죠, 병렬로. 그래서 어떤 게 좋은지, 그럼 나중에 좋은 결과를 내는, 어디까지 가서 결과가 좋은지 나쁜지 알아요? 요때 알아요, 요때. 두 개의 K민주와 DB스캔을 돌린 두 결과를 비교했을 때, 인사이트는 DB스캔을 쓰는 게 잘 나오더라. 그럼 그다음부터는 K민주를 안 돌리는 거죠. 예,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 과정에서 병렬로 가는 프로세스가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병렬 플러스 하나의 패스에도 클러스터링 한 다음에 빈발하고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한 겁니다. 간단하게 표현됐지만. 자, 그래서 그게 되면 마이닝 알고리즘을 실행한다. 뭐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골격만 보이지만 이 안에는 엄청난 다른 서치 스페이스가 있게 됩니다. 패스가 있게 되고요. 그들을 처음에는 다 돌려보고 그 중에서 좋은 애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게 뭐 망끌이 가듯이 쌍끌이 가듯이 다 많이 할수록 지식을 놓치지 않겠죠. 있다면 어디에 금이 있을지 모르니, 어느 구름에 금이 있을지 모르니 다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게 브레스 퍼스트로 다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건데 결국 그건 뭐예요? 비용과 시간과 노력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줄이는 거는 경험인 거죠. 경험과 인사이트, 아웃사이트.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 마이닝 유형은 일단 크게 우리가 결정하셔야 돼요. 어떤 유형을 내가 돌릴 거냐, 이 마이닝 할 때. 이건 결국은 지금 결정한 건 아니고 이미 벌써 이 설계할 때 결정을 했어야죠. 타겟 데이터가 있고 내가 원하는 어떤 큰 의미의 지식 패턴이 있다면 그거를 구축하는 어떤 유형의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을 내가 써야겠다는 미리 결정이 됐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인데 우리가 이미 봤죠. 프리딕티브 데이터 마이닝과 디스크립티브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마이닝 크게 두 개로 구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프리딕티브 데이터 마이닝은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가지고 모델을 먼저 빌드하고 그 만들어진 빌드에 대해서 내가 보지 않았던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없던 데이터의 트렌드나 프로퍼티를 예측하거나 분류하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통계 기반 또는 뭐 이런 알고리즘들이에요. 이걸 할 거냐 아니면 묘사적 데이터 마이닝,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셋, 이게 학습 데이터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주어진 겁니다. 물론 학습 데이터 주어지면 그냥 그거 해도 돼요. 나한테 학습 데이터가 없어. 학습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는 태깅된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분류하거나 예측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정답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묘사적 데이터 마이닝을 하셔야 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고요. 근데 나한테 학습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측적 마이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냥 그걸로 끝내. 그냥 학습 데이터가 있으니까 예측적 데이터 마이닝을 할래. 그리고 가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으면 그래? 예측적 데이터 마이닝을 한번 해보고 묘사적 데이터 마이닝을 한번 해볼게. 왜? 나는 내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금을 난 캐고 싶은 거예요. 내가 했다가 아니라 금을 캤다가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예측적 데이터 마이닝으로 찾았던 어떤 지식과 묘사적 데이터 마이닝으로 찾았던 지식을 비교해 볼 수 있죠. 네, 쥐를 잡았냐 안 잡았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검은 고양이를 썼냐 파란 고양이를 썼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검은 고양이, 하얀 고양이 다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어차피 나한테 다 있는 건데. 이거 말고 또 다른 컨비네이션은 없을까요?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없으면 묘사적 데이터 마이닝 밖에 못해요. 근데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있다는 가정하에서는 1번 예측적 마이닝만 한다. 2번 예측적 마이닝과 묘사적 마이닝을 한다. 네, 되게 많습니다. 조합이 지금 진짜로 그게 이제 이론과 실무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은 실무입니다. 실무. 네. 실무를 이론처럼 강의하다 보면 강의가 거의 한 3, 4배가 돼요. 한 학기로 안 돼. 네. 그래서 원리와 골격만 강의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원리와 골격을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결합하고 뭐 뭔가 이렇게 뒤틀고 막 이러면 이거 데이터 마이닝 자체뿐 아니라 이 이론 자체도 뒤틀면 남이 접근 안 했던 방법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일단 생각하라고 드릴게요. 내가 나중에 몇 개는 제시해 드릴 건데, 네, 그래서 꼭 이게 이런 거예요. 진짜로 너무 FM대로 살지 마라. 선생님, 교수가 하란 대로 하지 마라. 물론 하란 대로 하는 대부분 그래요. 시간도 없고 과목에서 그냥 프로젝트 하라는 거니까 그냥 교수가 강의한 거 그냥 그것만 적용해 보고 끝냅니다. 네, 그럼 재미없어요. 그러면 나올 게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 그냥 통계, 그냥 통계 돌려보면 나오는 지식하고 똑같아요. 알고 있는 지식. 네, 그래서 재미가 없고요. 자기 능력이 개발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좀 망나니처럼 또는 문제아처럼 막 이것저것 꼬아서 하셔야 돼요. 그래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실무는. 이게 데이터 마이닝, 뭐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거는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거는 실무예요, 실무. 예,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이제 메타 같은 게 이론이 되겠죠. 자, 어쨌거나 좀 문제아처럼 또는 FM이 아닌 다른 방식을 막 써서 해도 돼요.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가 왜 있냐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왜? 정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해보면 되잖아. 내가 막 꼬아서 내 맘대로 했던 알고리즘을 봤더니, 결과를 봤더니 정말 좋은 어떤 게 나와요. 그럼 쥐를 잡은 거예요. 예. 쥐를 잡은 겁니다. 예, 그게 적용이 돼서 매출이 오르고 또 남이 해석을 했더니 진짜 인사이트야. 예. 찾은 거예요. 이게 정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고민하세요. 그거를 고민하고 그걸 잘 하시는 사람은 이 데이터 종교는 교수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 종교는 여러분이 해보고 데이터에서 정답을 확인하고 현실에 적용해서 맞아 이러면 되는 겁니다. 선배나 교수나 윗사람이 필요 없어요. 경험이 필요 없어요.
왜?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이제 앞으로 다 여러분들 회사 가면 경험이 자꾸 줄 거예요. 왜? 코로나 이전의 경험은 코로나 이후의 경험하고 전혀 상관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반대일 수 있습니다. 예.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꾸 패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그냥 데이터 마이닝은 두 개로 나누죠. 뭐 이런 얘기지만 이걸 지금 여러분이 되씹고 여러 가지를 보면 여지껏 지금 한 학기 이상을 들었으니까 고민할 게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예. 여기에 다 이게 인공지능은 좀 다를까요? 아니에요. 인공지능 다 이 안에 있어요. 예? 인공지능은 마치 데이터 마이닝하고 다른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진짜로. 그렇게 정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 이렇게 보면 너무 답답해요. 예. 우리 다 알잖아. 인공지능이 뭔지, 뉴럴 네트워크 뭔지. 예. 그게 뭐 이렇게 파고 들어간다고. 그 알고리즘을 막 파고 들어간다고. 그게 이렇게 인간이 생각하는 만큼 되지 않습니다. 절대. 결국은 데이터가 다양하게 들어가서 그 결합되는 이게 컴플렉시티가 되게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CNN, RNA로만 풀겠다. 야, 이건 좀 미친 짓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지금 핫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너무 많이 갔다. 그래서 제 생각은 뭐 그게 나쁘다는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 중심은 잡으시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차이도 고민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자 봅시다. 데이터 마이닝 유형은 프리딕티브 마이닝, 리그레션이죠. 여러분들 보셨죠? 그래서 수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썼던 거고, 그 다음에 디시전 트리, 이걸 여러 개 하면 이제 랜덤 포레스트인데, 이거 그냥 지가 다 해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전처리 해서 넣으면. 그리고 SVM, 그러면 공간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블로 나눠 놓고 각 부분 공간의 특징을 뽑아내는 거예요. 예, 케이니지랑 뭐 이렇게 비슷하게, 예. 하여튼 뉴럴 네트워크. 얘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속속 넣고 내 결과값 여기다 세팅해 주면 그냥 레코드를 계속 넣으면서 이 웨이트 값이 있죠. 요 서로 간의 뉴런 간의 웨이트 값이 계속 변해요. 조금씩. 언젠가는 세츄레이션이 되죠. 이 정답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CNN은 요 레이어가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얘는 이거 하나를 밖에 못 했는데. 자, 어쨌거나 이쪽이 이제 프리딕티브 마이닝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거 다 다른 것 같아요? 자, 요거까지 더 보죠. 묘사적 데이터 마이닝. 지금 뭐 짧게 그렸지만 군집 분석, 빈발, 연관, 순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묘사적. 우리가 지금 컨셉 데스크립션 뺐어요. 여기서 좀 유명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근데 하여튼 알아두시면 SQL 할 수 있는 패턴 제너레이터니까 좋긴 좋아서 강의는 했고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데스크립티브 마이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이터 마이닝이 뭐야? 두 개로 구분되는데 대체적으로 많이 알려진 게 이런 거야. 그럼 이것만 해도 꽤 많잖아요. 근데 딱 보시고 이 방법들이 다 다른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지금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요것만 있으면 그나마 난데 되게 많아요. 뭐 여기서 뉴럴 네트워크 CNN, RN으로 바뀌고 이거만 있겠어요? 되게 XG 부스트 해가지고 되게 많잖아요. 예, 근데 되게 많은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 또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존재합니다. 우리 주변에. 근데 제 눈에는 다 똑같아 보여. 다 똑같아 보여. 어때요? 이 강의 듣는 사람들 다 달라 보여? 저한테는 다 똑같아 보이고 하나의 툴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도의 차이는 있겠죠. 정확도와 노력해야 되는, 내가 전처리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툴이 하나야. 나는 그냥 빈발 패턴으로 이 모든 걸 풀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노력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 똑같아요. 골프 골프 많이 치는지 모르겠는데, 골프 같은 이렇게 보면 채가 많잖아요. 근데 채 하나로 칠 수 있어요. 다. 근데 노력과 스킬이 요구되는 게 다른 거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거 다 똑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관점으로 이걸 한번 바라보시면, 예,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 갖고 다 풀라는 건 아니야, 절대. 이미 도구가 있는데 왜 쓰냐고. 골프를 채 하나 갖고 다 쳐야 돼. 이건 바보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관점으로 이걸 보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하여튼 뭐, 그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타입, 데이터 마이닝 타입이에요. 자, 그 다음 또 하나가 이게 이제 조금 전께 데이터 마이닝의 유형이에요, 유형. 데이터 마이닝 유형이고, 데이터 마이닝의 방식, 메서드예요, 메서드. 유형, 타입과 메서드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메서드는 크게 두 개로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지도학습, 슈퍼바이즈드 러닝. 이때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꼭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원시 데이터가 있고, 이 원시 데이터를 직접 학습하면 안 돼요. 왜? 여기 보면 이 분류가 있잖아요. 이게 정답인데 이 분류가 없는 게 있어. 레이블을 안 해놓은 게 있어. 그러면 이거는 학습용이 안 돼요. 그래서 레이블이 잘 된 애만 샘플링을 해서 학습용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요 클래스가 비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용 데이터의 프로퍼티가 있어요. 이 클래스 레이블 속성이 잘 정리돼야 된다. 이게 이제 지도학습으로 갈 때의 요구사항입니다. 지도학습은 분류 대상의 분류, 정답 또는 과거의 정답값을 가져야 됩니다. 수치적으로도. 이건 이제 분류지만 수치도 뭐 주식 예측을 한다. 그럼 과거의 주식값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지도학습이고요. 그 다음에 비지도 학습은 이거와 대비되게 학습용 데이터셋이 필요 없어. 그냥 원시 데이터를 나한테 줘. 그럼 그걸로 그냥 그걸 묘사할게. 요것만 쓰면 돼요. 원시 데이터만. 그게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이렇게 나뉜다. 이게 이제 메서드예요. 데이터 마이닝의 메서드. 타입과 메서드는 다른 거고요. 그죠? 이런 거죠. 데이터 마이닝 유형은 예측적 마이닝과 묘사적 마이닝이 있고, 마이닝의 메서드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은 예측적 데이터 마이닝은 무조건 지도학습을 써야 되고, 묘사적 데이터 마이닝 방법은 무조건 비지도학습을 써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고 그렇게 가르쳐요. 모두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떤 뭐 데이터 마이닝 과목을 들어도 여러분들 보세요. 다 그렇게 가르치지. 근데 꼭 그래야 될까요? 예, 저는 아니라고 생각. 아까 그 알고리즘들이 다 같다고 제가 판단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이게 뭐냐?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이게 알고리즘이 정해지면 이게 써야 되는 영역이 쫙 구별이 되는 거죠. 학습용 데이터가 있으면 예측적 마이닝만 써야 되고, 학습용 데이터가 없으면 묘사적 마이닝만 써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 뭐 어떤 고정관념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꼭 보지 마시고, 예, 바꿔야 돼.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이거예요. 예측적 데이터 마이닝 유형은 지도학습과 궁합은 맞아요. 그리고 예측적 데이터 마이닝은 어떻게 보면 지도학습밖에 못합니다. 왜? 학습용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디시전 추리야. 그럼 지도학습 방식이죠. 학습될 때 이 학습에서는 결정나무, 이 디시전 추리 자체를 모델을 만들죠. 분기에 노드 넣어서 만들어진 분기를 가지고 활용을 하죠. 예,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문과생, 이과생 데이터가 그들이 수강한 내역이 쫙 있으면 이거를 학불에서 요거를 지금 학습할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수강 과목을 보고 어떤 문과냐 이과냐를 나누는. 그럼 이렇게 디시전 추리가 되겠죠. 인문학 통계학에서 리프 노드에 레이블이 쫙 나오게. 그래서 엔트로피가 제일 작게 만들고 뭐 이러겠죠. 이게 학습 모델이고, 이거를 활용하는 모델은 바로 조금 전에 학습했던 요 디시전 추리를 가져다가 내가 얘가 문과생인지 모르는, 이과생인지 모르는 애들을 받아요. 통계학하고 경영학을 들었어? 통계학 들었고 경영학 들어서 문과생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모델을 사용하는. 그래서 요런 유형이라면 예측적 데이터 마이닝은 무조건 지도학습을 써야 됩니다. 예? 그죠? 요건 당연한 거예요. 왜? 이게 없으면 모델 자체가 작동이 안 돼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예측적 데이터. 근데 반면에 우리가 묘사적 데이터 마이닝은 모두가 비지도 학습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뭐 궁합은 맞아요. 아까 얘기했더니 군지, 빈발, 뭐 순차, 그다음에 컨셉 캐릭터라이즈. 이건 뭐냐? 데이터셋이 있으면 그걸 그냥 패턴으로 요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의미의 올랩도 묘사적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보셔도 돼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학습 이게 없어요. 그냥 뭐 학습할 게. 그러니까 비지도 학습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꼭 그렇지 않다요. 요게 돼요. 그죠? 우리가 학습용 데이터가 있더라도 이걸 무시하고 묘사적 마이닝을 할 수도 있고 이걸 활용해서 묘사적 마이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질문이 예측적 데이터 마이닝으로 비지드 학습을 할 수 있다. 네, 뭐 방법은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의 나래를 피십시오. 자, 그래서 그게 가능합니다. 자, 학습용 데이터를 예측 마이닝하고 요 패턴 요약을 하고 자, 그러면 지도학습 이거 그냥 제가 티피컬하게 얘기한 거예요. 요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하세요. 자, 빈발 패턴 마이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식에서는 비지도 학습이었는데 묘사적 데이터 마이닝을 지도 학습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똑같은 데이터죠. 지금 이게 벌써 정답이 있는 거예요. 학습 데이터니까. 그럼 내가 그걸 딱 받고, 아, 나는 이걸 가지고 랜덤 포레스트 또 이런 걸 돌려야지. 이게 제일 첫 번째 드는 생각이겠지만, 그거 하세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 두 번째, 내 결과의 정확도를 얼마나 남보다 높이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그래서, 이걸 한번, 묘사적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 돌려볼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미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문과생 거 따로 띄어내고 문과생 데이터를 학습용 데이터만 뽑아냅니다. 여기서. 그리고 그 다음에 얘는 안 쓰죠. 부류는. 왜 쓸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내가 답을 알고 있잖아. 이 데이터셋은 문과생의 데이터셋이야. 그럼 그건 묘사하면 되잖아. 묘사하면. 어차피 묘사적 데이터 마이닝은 나한테 주어진 데이터셋을 묘사하는 거지 꼭 전체 데이터셋을 묘사할 필요가 없죠. 이거 나누기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잘해야 된다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네, 부분을 나눠서 잘 나눠서 그럼 문과생의 빈발 패턴이 나오고 또 이과생 거 분류 뽑아내서 요거 쓰지 이제 쓸 필요가 없죠. 얘를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과생의 빈발 패턴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모델이에요. 이게 모델이에요. 이거 모델 어떻게 쓰냐? 학습 모델이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새로운 이게 문과생인지 이과생인지 모르는 사람이 과목을 들어. 그러면 얘가 매치도가 높냐 얘가 매치도가 높냐 두 개 다 매치해 봐요. 예, 꼭 하나만 매치할 필요 없죠. 그런 방식으로 이게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 데이터 마이닝의 유형에서 넘을 수 없었던 벽같이 보였던 프리딕티브 마이닝과 디스크립티브 마이닝의 벽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네. 네, 여러분들 그걸 깨셔야 돼요. 자, 그러면 뭐야? 그럼 뭐해? 야, 그거 프리딕티브 마이닝으로 다 할 수 있는 거 왜 묘사적 마이닝으로 돌렸어? 아니죠. 그 두 개를 비교해 볼 수도 있고요. 진짜 많은 게 나와요. 그 학습용 데이터가 진짜 맞는지 틀린지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데이터 품질가 학습용 데이터라 그래서 다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분석이 끝났어요. 마이닝이.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뭔가 패턴이 나온 거죠. 뭔가 패턴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패턴들을 내가 해석을 하고 평가를 해서 야, 이거는 진짜 중요한 인사이트야. 글을 쓸 때 그게 이제 지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패턴을 그러니까 분석 마이닝에서 돌려서 나왔다고 그래도 그게 다 쓸만한 게 아닐 확률이 더 높아요. 우리 사금 캐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마이닝 알고리즘이 아까도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여러 개 알고리즘 F가 여러 개일 테니까 F가 꼭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F가 1부터 30개 돌려봤다. 인계치 바꿔가면서 그러면 그게 30개의 다른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고 나쁜 게 뭐냐 이거 버려나가기 시작하면서 패턴을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충 과제에서 하라 그러면 그냥 F 하나 돌리고 결과 나와서 그거 평가해요. 그거 서로 상대 비교가 안 됩니다. 최소한 인계값을 다르게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는 봐야 되는데
그런 걸 안 봐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그 노력을 하는 게 시간과 노력을 컴퓨팅 파워를 투자하는 거지만 그걸 안 하고 데이터 마이닝을 난 제대로 배웠어? 안 돼요. 한번 잘못 그냥 돌리고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나와. 뭐 예. 물론 아무것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인사이트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고요. 서로 상대 비교, 최소한 임계값을 다르게, 최소 지지도 다르게 한다거나, 응집도 다르게 한다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전까지 과정은 내가 뭔가 패턴을 제너레이션 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이고요. 지금 이 과정은 뭔가 나온 거, 사금, 우리가 사금 캘 때 어떻게 해요? 그 체에다가 놓고 흙 돌덩어리 다 없애고 하나하나 눈으로 보잖아요. 그 과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과정을. 그래서 요거는 사금 캐는 과정이다. 그러면 거기서 뭐 돌덩이 10,000개 중에 하나라도 건진 겁니다. 네, 여러분들 비트코인 하나 캐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예, 이 과정, 그러니까 이 과정이 되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과정일 거야,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이 결국은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내가 뭔가를 캤어요. 그러면 이게 금이 입혀진, 이렇게 금이 입혀진 거죠. 그래서 이 순도가 어떻게 되냐, 이게 진짜 금이냐 아니냐, 뭐 이걸 개발할 수 있어 없어, 뭐 이런 의사결정이 결국은 이제 이걸 판단하는 거죠. 사금 캐는 거랑 똑같이. 그래서 여기서 금만 도려내야 됩니다. 금만 도려내는 작업이 패턴 평가고요. 이거를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패턴 평가를 눈으로 한다. 네, 이거 바보입니다. 그래서 코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딩하라는 거예요. 패턴들을 평가하는 툴들은 안 나와 있습니다. 거의. 네, 여러분들 빈발 패턴 하면 뭐 흥미도 지지도 해가지고 뭐 신뢰도 뭐 몇 개만 없는데 그걸로 평가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미니멈이고요. 여러분들만의 척도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패턴들에 적용해서 꺼내내셔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겠다? 미친 짓입니다. 왜? 패턴이 되게 많아요. 예, 알고리즘이 제시한 어떤 패턴, 뭐 엔트로피, 뭐 이런 것들, 뭐 정확도, 프리시전, 리콜,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어떤 디시전 추리가 나한테 전자 맞느냐? 그럼 디시전 추리 DB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럼 그 DB에서 여러분들 걸 꺼내낸다? 예, 눈으로 본다? 예, 쉽지 않죠. 뭔가 코딩을 여기서 돌리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뭐 사람이 본다, 이거는 90년대 생각이고요. 앞으로는 네, 코딩으로 봐야 되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코딩을 개발해 놓으면 여러분들만의 여러분들 도메인에서 편해지는 거예요. 더 다음번 할 때 편해지고 그 다음 편해지고. 예. 분석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이 이때 나온다. 자, 그래서 평가 방법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제가 데이터 분석 2, 3에서 더 자세히 볼 것 같긴 한데, 예, 이때 잠깐 그냥 러프하게 봅시다. 자, 그래서 모델 이벨루에이션 하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프리티브 마이닝에서 얼마나 예측력이 되느냐, 모델이. 그게 되게 중요하죠. 모델 만드는 건 누구나 만듭니다. 근데 예측력, 정확도, 분리력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컨퓨전 매트릭스를 가지고 예측력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정답이고요. 예측한 부류입니다. 이건 지금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게 아니라 밸리데이션 셋에 대한 겁니다. 밸리데이션. 그래서 밸리데이션 셋은 내가 정답은 갖고 있는데 학습용에서 안 쓴 거죠. 학습용에서 쓰지 않은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정답이, 이게 지금 클래스 2개짜리예요. 뭐 클래스가 많아지면 더 복잡해지겠죠. 그럼 클래스가 yes와 no 2개짜리인데 정답이 yes인데 내가 예측한 게 yes예요. 그런 개수가 a입니다. a는 true positive, 정답을 내 모델이 맞춘 거죠. 반대로 정답은 yes인데 나는 no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러면 false negative입니다. 내가 틀리게 한 거죠. 정답을 틀리게 맞춘 거예요. 그 다음이 정답은 no인데 내가 예측하기로는 yes라고 예측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false positive의 개수입니다.
자, 그 다음이 정답도 노고 예측도 노예요. 그러면 true, negative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러면 정답은 뭐예요? 내가 맞춘 거는 요거죠, 요거. 내 모델이 맞춘 거는 A와 D입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되고 뭔가 정답과 예측이 차이 난 거, 그거는 틀린 거죠. 예, 뭔가.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모델을 평가하는 지표로 프리시즌 뭐예요? AC분의 A, AC분의 잠깐만요. 프리시즌이란 내가 yes라고 예측한 것 중에 맞출 확률, 이 프리시즌입니다. 리콜은 정답 중에서 맞춘 확률, 이게 리콜이에요. 그래서 이게 요렇게 이게 정답이고 이게 프리시즌이다 그러면 이게 예측이다, 예측한 거다. 그럼 프리시즌은 요 두 개를 다 맞춘 게 요거죠. A라고 하는 게 요거. 네. 그래서 AC분의 요게 C죠. 정답인데 못 맞춘 거죠. AC분의 A. 뭐 이게 이제 프리시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서로 바이어스 되니까 F 메저라고 그래서 요 중심점 정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프리시의 단점이 예스인데 예스와 예스인데 노. 그 다음에 리콜의 단점은 이쪽에 편향적으로 검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예측한 게 이만큼이야. 이거 어때요? 정답 A씨분의 정답 맞추기 되게 낮죠. 근데 얘가 지금 대답한 거는 정답이 높으니까 이 비율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컴펜세이트 하는 게 F 메저입니다. 프리시전과 리콜의 병향성을. 그래서 요게 이제 대체적으로 프리딕티브 마이닝의 모델 성능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 들어가면 다 계산해 줍니다. 여러분들 거 프리시전 얼마 뭐 해가지고 자동으로 다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분석 결과 해석은 지금 아까 그런 지표를 가지고 하는데 좀 더 지표만 보지 마시고 내가 전체 KDD 프로세스에 집어넣은 데이터들이 맞냐 틀리냐 요걸 좀 보셔야 됩니다. 이게 왜 카메라가 지표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표를 보는 게 요 러닝 커브가 일단 기본이에요. 러닝 커브는 뭐예요? 지금 내가 샘플링을 얼마나 했느냐 또는 내 학습용 데이터의 크기가 얼마나 됐느냐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게 X축이 샘플 사이즈예요. Y축이 액큐리시입니다. 정확도. 자, 그러면 샘플링 기반이니까 내가 전체 데이터에서 내 학습 데이터가 전체 데이터 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홀드아웃은 3분의 2, 내가 가진 거의 3분의 1을 트레이닝하고 3분의 1은 밸리데이션, 테스트에 쓰는 거고, 아니면 랜덤 샘플링, 그래서 뭐 몇 개만 꺼내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걸 씁니다, 요거. 크로스 밸리데이션. 크로스 밸리데이션 뭐예요? 내가 가진 데이터셋을 10폴드다 그러면 10개로 나눠요. 10개로 10등분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10개라고 그래요. 이 균등하게 나눴다고 쳐. 그러면 10개 중에 K개의 서브 10폴드에서 10개 중에 그 K폴드는 10폴드에서 10개로 나누고 내가 이 중에서 7개를 트레이닝을 쓰고 3개를 밸리데이션 테스트를 쓰고요. 그걸 한번 해.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조합으로 또 7개를 찾고 나머지를 테스트로 이런 식으로. 그 10폴드라는 거는 그 어느 쪽으로 바이어스 돼서 샘플 되는 게 싫으니까 학습용하고 밸리데이션이. 그래서 그거를 이분하게 나누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데이터셋 학습용 데이터라 그래서 그거 다 뭐 데이터 줬다 그래서 다 쓰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3분의 2를 학습하고 3분의 1을 밸리데이션. 그래서 요 놈 가지고 정답률, 요 액큐리시를 찾아야지. 내가 학습한 걸 가지고 정답을 찾는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예, 정답을 문제를 알려주고 시험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 예측 학습용 데이터에서
내 모델의 성능을 테스트할 때 내 학습 데이터를 학습용으로 다 쓰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 방법론을 여기 쓰고 있는 거예요. 홀드아웃은 3분의 2만 학습하고 3분의 1은 테스팅. 그걸 여러 번 반복하겠다. 3분의 1을 꺼내는 게 다른 거죠. 근데 이걸 좀 더 정교하게 하겠다. 그러면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겁니다. 뭐 폴드 그럼 10개를 나눠가지고 10번 해서 정답률을 찾는 그런 거고요. 스트래티파이는 이게 지금 뭐 등급별로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뭐 나이대별로 뽑아내가지고 학습하고 밸리데이션 따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의미적으로 뽑아내는 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이 리터리처 뒤져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자, 샘플 사이즈가 작으면 이거 작은 거예요. 작다가 커지잖아요. 작으면 작을수록 내가 ten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했다고 치면 그들의 정확도 10번을 다른 조합으로 트레이닝해서 10번을 애큐리시를 다르게 뽑아내요. 다른 모델을 만들어서. 그러면 10번의 평균 정확도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평균 정확도. 여기. 요게 평균 정확도고요. 10번에. 그거의 편차입니다. 네. 이렇게. 요게 편차예요. 그래서 샘플 사이즈가 작으면 정확도가 샘플 사이즈 작겠고 낮을 거고 편차는 크게 되고요. 한 번에 학습하는 샘플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정확도는 높아지면서 편차도 작아집니다. 네, 그래서 샘플링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편차는 줄어들고 정확도는 높아지더라. 요게 러닝 커브예요. 여러분들 모델의 러닝 커브. 모델은 하나죠. 모델은 하나라고 가정을 하고 학습하는 데이터셋의 조합과 밸리데이션 조합을 다르게 해서 여러 번 애큐리시를 구해서 그거의 통계로 러닝 커브를 그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샘플링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확도가 좋아지고 편차가 작아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도대체 우리는 지금 여기 가고 싶은 거죠? 세츄레이션 되는 아마 이 정도면 적절한 샘플 사이즈고 내가 만족하는 정확도가 나온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 러닝 커브가 됐을 때 디플로이가 되는 거죠. 실제로 현장에 쓸 수 있는 거죠. 얘는 어때요? 요 영역은 실제로 현장에서 못 쓰는 영역입니다. 왜? 데이터에 너무 의존적으로 막 가요. 예. 그래서 러닝 커브는 디플로이 전에 여러분들 모델에 디플로이 전에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냐면 보세요. 샘플 사이즈 우리가 빅데이터 그럼 어디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어딘가 있겠죠. 사이즈는 전수를 하는 거니까. 예. 빅데이터. 예. 그러면 편차가 적을 거다. 왜? 바이어스 안 된다 이거죠. 내 샘플링. 그래서 빅데이터 하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지만 통계학의 샘플링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분석 결과의 편차가 커져요. 그럼 내가 언제 디플로이 할 거냐? 실세계에서 에러 없이 쓸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뭐 운이 좋은 케이스에서 내가 학습한 사람만 오면 정확도가 되게 좋아요. 근데 학습하지 않은 사람이 오면 나빠지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검증하는 게 러닝 커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러닝 커브를 그려보야 되면 그려보시는 게 여러분들 스토리텔링에 좋다 그러면 그리시라는 거고요. 그래서 빅데이터 얘기하는 겁니다. 빅데이터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이쪽이 점점 커지면 어디로 가냐면요. 샘플링 사이즈가 점점 커지면 빅데이터로 가는데 빅데이터의 가장 큰 범위는 어디예요? 무한대입니다. 무한의 데이터를 학습한다. 네, 그럴수록 러닝 커브가 좋아지는 거죠. 네,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도 좋아져요. 왜? 전수니까. 그게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Continuous Learning. Continuous. 내가 계속 학습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3개월 전, 3년 전, 10년 전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학습을 하냐 이거지. 역으로 지금 학습을 했는데 그걸 언제까지 써야 되냐 이거예요. 예, 이 부분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느니 지금 발생하는 대로 난 학습을 하고 학습한 대로 난 적용할 거야. 그게 Continuous Learning and Monitoring이고요. 이거는 리얼타임 인피니트 데이터 스트림에서 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통계학의 데이터 분석에서 디스크 기반, 하둡 기반에 저장해 놓는 데이터 분석을 넘어서 이제 엣지 기반으로 러닝, 모니터링을 하는 세계로 넘어가고 있어요. 네, 이거 왜 강조하냐면 제가 연구하는 분야가 이겁니다. 네, 이게 데이터 스트림 마이닝, 데이터 스트림 뭐 이쪽이 제가 연구하는 분야 강조하는데 이거기 때문에 제가 이걸 연구하는지도 몰라요. 예, 미래로 가는 데이터 분석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 예. 그럼 무슨 의미예요? 이게 지금 학습해서 지금 쓰는 거니까 예측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내가 주식 값을 남보다 0.1초만 빨리 알면요, 난 떼부자 됩니다. 정확도가 높게. 내가 굳이 왜, 내일을 예측해야 되고, 모레를 예측해야 돼요. 네. 정확도가 낮게, 그것도. 비 올 거야. 정확도 낮으면 상관이 없잖아요. 네. 어쨌거나 인류는 이러고 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네, 생각해봐요. 로봇 AI. 예. 언제 학습 데이터 가지고 다시 학습해와요. 내가 지금 보는 거 학습해서 내 머리에 넣어야지. 그게 AI잖아요. 인간이 하고 있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 여러분들도 데이터 이쪽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예, 제가 연구하는 거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지도학습의 모델 평가하는 방법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게 지도학습이다. 그러면 랜덤 포레스트, SVM 뭐 다 그 계열이에요. 그 계열의 지도학습을 평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제일 아주 기초예요. 언더피팅이 됐냐, 오버피팅이 됐냐, 요 개념 아셔야 되고요. 언더피팅이란 요 밑에 나오죠. 모델이 너무 심플, 간단해서 하실 때 생기는 거고요. 트레이닝하고 테스트 에러가 다 높을 때, 그죠? 요 선 이쪽이 언더피팅입니다. 언더피팅. 요 그림을 보면 디시전 트리라고 가정합시다. 뭐 뉴럴 네트워크도 똑같아요. 노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복잡한 정보를 표현합니다. 디시전 트리에 노드가 많을수록 이게 부시해질수록 많은 정보를 분리할 수 있어요. 뉴럴 네트워크도 뉴런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엣지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웨이트가 더 세분화됩니다. 네, 그래서 복잡도, 모델 복잡도가 커져요. 이쪽으로 갈수록. 근데 그때마다 에러율을 보는 거예요. 에러라는 거는 분류니까, 예측 또는 분류니까 정확한 답을 냈냐 안 냈냐, 그 에러율이에요. 내가 밸리데이션에서 테스트 데이터셋에서 100개를 돌렸는데 90개가 맞췄어요. 그럼 정탐이죠. 근데 10개가 에러죠. 에러율이에요. 그러면 에러율과 트레이닝과 테스트 셋에서 에러율이 다 높다. 그러면 그거는 언더피팅입니다. 아직 내가 학습해야 될 내용을 완벽히 학습하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들이 뭔가 튜닝하고 여러분들이 만든 모델이 지금 다 같이 이렇게 내가 노드를 늘려가는데, 늘려간다는 얘기는 디시전 트리에서 학습되는 그 부시하게 더 내려가는 거죠. 트리가 더 빌드되게 늘려가는데 요게 트레이닝 에러가 자꾸 줄고 에러가 계속 다 같이 에러율이 떨어지는 게 계속 떨어지더라. 그죠? 그러면 에러율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이거에 비해서. 그러면 언더피팅이고, 반대로 오버피팅은 요점 이유입니다. 요점 이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에러율은 계속 떨어져요? 에러율은 떨어지겠죠. 노드가, 내가 지금 설명을 잠깐 헷갈리게 했는데, 노드가 늘어나면 복잡한 정보를 표현할 수 있으니 에러율이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다 떨어져요. 다 같이 떨어져요. 다 같이 떨어지면 언더피팅인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노드가 늘어남으로써 테스트 데이터셋은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에러는 계속 떨어지는데 테스트 데이터셋의 에러는 안 떨어집니다. 그럼 요게 내가 잘 쓰고 있는 거고, 근데 노드를 계속 늘리면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에러는 계속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노드를 늘리면 그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가장 최적화돼서 그 데이터셋에만 최적화돼서 답을 내니까 에러가 적어져요. 반면에 테스트 데이터셋의 에러가 늘어나는 포인트가 생깁니다. 그럼 요 꼭지가 오버피팅인 거예요. 왜? 지금 나의 모델이 내가 지금 트레이닝하는 내 데이터셋, 학습 데이터에 편향적으로 이 데이터, 그 내용만 알고 있다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게 아니죠. 학습한다는 얘기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모델을 평가할 때 언더피팅이 돼 있다, 오버피팅이 돼 있다, 요거는 하시면 안 되고 요 사이에서 쓰셔야 됩니다. 네, 그게 일반적인 얘기고요. 그래서 그걸 테스트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정확도 몇 번이야, 뭐 90%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요 언더피팅이 돼 있냐, 오버피팅이 돼 있냐를 노드를 늘려가면서 한번 검증해 보시고, 요 범위 내 내가 만약에 언더피팅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노드 늘리는 거죠. 뉴럴 네트워크도 내가 사용한 노드 늘리는 거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도 파이썬 뭐 이런 거 보시면 내부에서 다 최적화합니다. 너무 편해졌어요 요새. 내부에서 최적화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그건 이제 이론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ROC 커브도 우리가 지금 이 면적이 지금 홀짝이면 요 파란색인데요. 예? 이게 클래스 2개 문제인데 얼마나 내가 ROC 커브가 이쪽으로 넘어가느냐, 요게 이제 그 랜덤 게싱보다, 이게 지금 홀짝이니까 랜덤 게싱이잖아요, 두 클래스에서. 예? 근데 그거보다 얼마나 좋으냐, 요게 이제 ROC 커브인데 여러분들 파이썬에서도 ROC 커브 밸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델의 ROC 커브들. 근데 이제 그거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것도 평가하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평가해서 요거 이제 좀 더 이따가 요런 내용들은 우리가 2에서 더 볼 거예요. 아까 요거 그때까지 좀 기다리시고. 자, 그 전체 KDD 프로세스에서 지식을 발견하는 거는 이런 모델 평가하고 그래서 결국은 순도가 높은 금덩이를 찾는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분석 과정에서 해야 되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요거 보세요. 이 전까지는 그냥 책에 있는 스텝이에요. 그냥 마치 줄이 하나 있으니까 하나면 가면 되는 거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석가는 밤새면서 이걸 하셔야 돼요. 빨간 거 써있죠?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세밀하게 자기 자신 자아 비판하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게 진짜 데이터에서 맞았냐 틀렸냐를, 데이터에 답이 있으니, 그러니까 내가 적용한 전처리 사항이 진짜 나중에 나온 패턴하고 효과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으면 그거 쓰면 안 되죠. 그럼 다시 돌아가서 빼야 돼요. 있었어? 그걸 더 부각해야죠.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한 함수, 마이닝 함수가 효과적이었냐, 클러스터링 했네, 또는 랜덤 포레스트 돌렸는데 이게 효과적이야? XGF 쓰는 게 더 나아?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한 알고리즘이 맞아? 내가 군집하려고 그랬는데 K-민지 돌렸어. 그게 진짜 맞는 거야?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한 임계 값이 맞아? 내가 K를 5로 했는데 진짜 K가 5야? 내가 얘기했죠. K는 항상 많이 하라고. 그게 도메인하고 맞아야죠. 해석해서. 나는 학년을 했는데 K를 교수님이 4로 하라 그래. 난 상위 4인데 두세 배 넣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 11로 넣었어요. K를. 그리고 나서 4로 바꿀 수 있느냐. 의미적으로 4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예외적인 케이스, 뭐 휴학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있겠지만, 그런 것들, 의미적인 거와 분석 결과와 도메인을 붙여보는 과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게 이제 목적과 분석 목적과의 정확성 평가입니다. 그죠? 도메인의 일반적인 룰을 맞추고 있느냐, 내가 분석한 거랑 내 분석 결과가 도메인과 정합하냐, 분석 결과끼리 정합하냐, 임계치를 바꿨을 때 어느 정도 패턴이, 여기 내에서의 패턴도 있는 거예요. 메타 패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분석의 정확성, 내 가설이 얼마나 검증이 되냐, 가설, 뭐 아까 유형인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분석 결과를 비교 평가하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과정이에요. 진짜로.
왜? 데이터에서 답을 얻는 거지 교수님이나 전문가한테 검증받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거예요. 데이터 마이닝의 함수 F1이 있고 그거를 위한 아까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를 하기 위해서 전처리 과정들이 있죠. 그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거예요. 하나의 마이닝 함수를 위해서도 F1에 대해서 전처리가 n개가 수행이 된답니다. 그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F1부터 FM까지 있어. 마이닝도 여러 개 돌려. 그러면 전처리가 이만큼 늘어나요. 그걸 반복해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리얼 스텝이에요. 리얼 스텝. 여러분들도 남의 거, 여러분들도 그렇게 분석해야 되지만 남이 분석 결과를 할 때 저런 걸 했냐를 봐주셔야 돼요. 저걸 했어? 점수 많이 줘야 됩니다. 메타 평가를 했다? 점수 많이 주셔야 돼요. 그냥 툴에 있는 거 돌려봤어. 예, 그거는 그냥 버튼 누른 거예요. 예,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서로 어떻게 연관이 되냐. 이걸 다시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T1을 가지고 F1을 돌렸어. 그래서 효과 검증을 하는데 이 싱글 패스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 개 패스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게, 예. 그럼 결국은 내가 KDD 프로세스가 하나가 아니라 목표는 하나고 데이터셋 하나지만 버추럴하게 수십 개, 수백 개의 분석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이런 패턴들이 나오게 되고 그럼 결국은 해야 되는 게 이들을 분석 결과를 비교 평가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패턴을 비교 평가하는 그 미시적인 게 아니라 큰 덩어리끼리 비교해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하나 찾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제일 좋았어. 하나 갖고 안 되면 그걸 병합하기도 하셔야죠. 왜? 이거 한번 잘 만들면 앞으로 두고두고 돈 버는 거예요. 예. 계속 써먹을 거 아니에요. 한 번 해가지고 끝난다? 그게 아니야. 문서 한 번 만들어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현실에서. 내가 지식을 탐사하는 걸. 이게 주말에 기저귀 파는데 옆에 맥주 팔았더니 잘 되더라. 주말 한 번만 쓸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예. 계속 쓰잖아요. 그런 이 정도 노력은 드려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요게 데이터 마이닝, 그래서 재설계 이게 끝나면 여러 가지를 비교 분석을 해서 끝나면 좋은 전처리, 좋은 함수, 좋은 프로세스를 찾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재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KDD 프로세스를 다시 원점으로 가서 내가 성능이 좋았던 함수를 기반으로 T 전처리를 제공하고 뭐 불필요했던 것 털어내고요. 왜? 성능이 필요하니까. 나중에 진짜로 매일매일 돌리려면 불필요한 것들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걸 트리밍을도 하고 이렇게 다시 추가사항, 분석사항을 도출해서 재설계를 해서 다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클로즈 루비예요. 워터폴 모델이 아니라 나선형입니다. 하나는 워터폴일 수 있어도 그걸 나선형으로 계속 최적화해서 찾으셔야 됩니다.